안녕하세요. 태상호의 건톡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주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별히 초대 손님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시고요. 벌써 관련 기사를 몇 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메트로 신문에 군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문영철 기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임 국방부 장관이셨던 송영무 장관님께서 그 장관님도 이 군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예, 표본과 같은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 오셨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 어떻게 보면 인구의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율로 인해서 네,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이 늘릴 수 있는 이 뭐라고 하죠? 자원이 없는 거죠. 이제 뭐 새로 태어나는 이 애기들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군에서 이제 더 이상 병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비군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비군 전력일 텐데요. 그리고 해외의 여러 나라들은 사실은 예비군 전력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한국군도 예비군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예. 역사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김신조 이제 정확하게 북한에서 이제 난파가 된 거죠. 무장공비 사건 이후로 자기 지역과 직장을 보호할 수 있는 예비군을 편성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예비군 제도가 생겼는데 물론 필요성이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비군이 맞습니다만 당시에도 조금 그 추진했던 기간이 되게 짧게 추진됐다라는 지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법령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었고 물론 부분적인 개정을 해왔지만은 전면적으로 시대에 맞는 큰 폭의 개정을 못 해오고 오늘날의 예비군 제도까지 쭉 내려버린 상황이거든요. 해외 예비군 제도랑 한국 예비군 제도랑 뭐 좀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이게 그 각 국가마다 안보의 사항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제도에 대한 어떤 제도나 처우나 관련 법령이 너무나도 다르죠. 다른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메이커 국방력이 뛰어난 메이커 국가들, 네.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겠죠. 심지어는 일본도 마찬가지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일단은 관련 제도나 법령이 체계적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여건 및 처우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국가가 끌어다 쓰는 자원이라는 인식에서는 이미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 한국군 예비군 하면은 뭐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정해진 날에 가가지고 그냥 훈련만 받고 끝나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또 이 미군 쪽은 좀 알잖아요. 그래서 미군 쪽을 보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예비군 운영 개념이 틀린 게, 네. 일단은 현역이 제대를 앞두면 이제 거기는 계약이니까 네네. 이 다시 현역을 근무할 거냐 아니면 예비군으로 편성이 될 거냐 주방위군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네,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주방위군은 나중에 선택하지만 현역이냐 예비군이냐는 계속 물어보고 아니면 그냥 나갈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비군으로 많이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가 이제 나가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할 게 정해졌는데 예비군 그러니까 뭐 주말이나 아니면 국가가 부르는 날은 가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사람은 예비군으로 들어가고 이 거기서 계약 조건도 이 현역일 때랑 그리 틀리지 않은 계약 맞습니다. 조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들이 전쟁도 많이 가고 자연재해 뭐 그리고 뭐 주에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한 개의 주가 국가랑 비슷하니까 이 예비군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래서 법령이 좀 더 잘 돼 있는 건가요, 한국보단?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큰 전쟁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 오랫동안 그런 예비군 제도가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전쟁을 했다라는 거는 이 예비군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실제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쓰지 않았을 때 평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이 전혀 활용이 안 됐다라고 보기도 또 힘듭니다. 실제로 그 대간첩 작전이나 그리고 뭐 96년도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때는 예비군들이 실제로 동원이 돼서 투입이 됐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이 활동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예. 그 문제는 그런 교훈이나 전운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왜 개선이 안 됐을까요? 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저희 나이 혹은 저희보다 조금 이 아래 혹은 위에 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강릉 네. 잠수함 사건. 그때 예비군들이 막 투입이 됐었죠. 투입이 됐죠. 동원 명령에 의해서 네. 동원 소집이 됐고 실제로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단 작전이라는 데는 그 지역 향토 사단에 소속돼 있던 향방 예비군들, 향토방 요즘에는 뭐 향방 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잘 그 예비군들이 차단 작전도 투입이 됐었고요. 실제 동원 병력들도 들어갔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당히 작전에 큰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인데 문제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 사건은 사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업적도 있고 뭐 물론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 결과가 이 더 나은 미래에 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맞겠네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도출을 못한 거죠. 그냥 그 상황에서에 대한 단편적인 사후 강평 정도에서 끝나버린 거지. 전반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병력이 줄어들 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동이 될 때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생각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발등이 떨어질 때까지 미뤄온 거죠. 그죠. 저는 알죠.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알지만 이 일반 군대를 안 갔다 오신 특히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은 가끔가다 놀라세요. 왜냐하면 뭐 이 서울 시내나 아니면 번잡한데 군복을 헐렁헐렁하게 입은 사람들이 총을 끌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바로 예비군인데 네. 예비군들이 이 크게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크게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예비군이 소집되는 부대마다 역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비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대 유형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원사단과 향토사단. 동원사단은 말 그대로 전시에 병력들을 동원해서 증원돼서 전방의 유사사태 또는 뭐 전방이 아니라도 차후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 지역을 증원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동원사단의 역할이고 향토사단의 경우에는 향토사단에도 예하 대대들이 쭉 있습니다. 연대들이 있고 근데 동원사단처럼 간편이에요. 중대장 1명에 병사 10명 정도 정말 턱없이 작은 규모죠. 이거를 이제 정상화되어 있는 일반 보병 상비군 정도의 크기로 이제 증원을 시켜서 자기들의 지역 임무를 맡게 되는 게 이제 향토사단의 예비군의 임무고 이 향토사단 안에서도 동원 대상이 아닌 예비군들 예를 들면은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 관악구다 하면 뭐 신림동도 있고 뭐 삼성동, 봉천동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너네 동네에 누가 갔어, 거수자가 갔어, 얘를 처치해, 차단해, 막어 이런 임무를 하는 이제 향방 기본 임무를 맡는 예비군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듣는 그 동대장이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각 행정동에 포함이 돼 있죠. 동대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동네 안에 예비군으로 가야 될 사람 또는 아직까지 예비군으로 분류될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이 친구들 어디 예비군 훈련 가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훈련 안 가서 이분들 가시라고 안내해 드려야 돼요. 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대에 속해져 있는 예비군들을 데리고 와서 지역 임무를 맡는 지휘관 역할 임무까지 하는 게 예비군 동대장의 역할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군 예비군이 사실은 유명해진 계기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 그 강릉 무장 공비 사태 때도 예비군이 동원됐다는 게 좀 알려졌고 그들의 활동이 알려졌지만요. 드라마틱하게 알려진 건 사실은 007 영화 시리즈 중에 이 북한군 역할을 한 배우가 이 창천동대 이 예비군
군복을 입고 나와서 유명해졌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동대의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옛날엔 예비군 군복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초창기 예비군 군복은 그 일명 개구리복이라 그러죠. 그죠. 이제 그 위장무늬 덕언터도 아니고 약간 그 파생 계열의 위장무늬를 썼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현역 군복하고 동일한 군복에 예비군 표지를 부착하는 걸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창천동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방송까지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천 동대장님 직접 나오셔서 저희 동대에서는 이러한 군복을 입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까지 밝히기까지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007은 예, 거짓말이 많은 영화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군이 그럼 전쟁이 나면은 쓰는 그런 병력인 건가요? 그러면은 뭐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안 났을 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일반 전투원들, 보병의 소총 전투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느 나라든 대규모 동원이 불가피하고 솔직히 숙련돼 있는 전투병을 모집하는 건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유독 어려운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포병이나 기계화의 전차병들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 통신 장비를 다루는 통신 그리고 보안 장비를 다루는 정보통신 쪽 계통은 실제로 지금 병역 기간이 이제 복무 기간이 더 짧아졌죠. 숙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예전에 복무 기간이 길었던 분들 그리고 그 부대 훈련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거든요. 사람들은 뭐 야비군이다 예비군이다 이러면서 놀리면서 비하를 하지만은 사실상 그분들 수문 내면에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자원을 확보하는 건 어느 나라든 되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런 자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군 제도를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부분인데 예.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힘든 예비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향 평준화에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폭풍의 지진이 네,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토네이도 하여튼 큰 자연재해가 많은데 그때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예비군하고 주방위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게 좀 재미나요. 일본은 이제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 예비군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시죠. 군대도 선택적으로 가는 놈들이 무슨 예비군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재미난 게 그 일본의 자위대는 아시다시피 경찰 예비대, 경찰의 후속대로 시작한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위대 창설과 동시에 예비 자위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 좀 드문데 실제로 그래서 이 예비 자위대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실제로 일본이 그 되게 자연재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심합니다. 저도 한 5년 가까이 있으면서 별의별 사항들을 겪어봤는데 우리는 보통 자연재해가 나면 예비군 훈련을 중단을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반대죠. 이 예비군을 동원합니다. 동원해서 자연재해에 투입시킵니다. 최근래에 보셨던 거는 아마 3.11 대지진 때 그때 제 지인이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신 뒤에 갑자기 집을 간다고 하시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갔더니만 자기 집에서 주섬주섬벌을 챙겨 넣어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즉흥 예비 자위관인데 소집 명령이 나서 3.11 재난 대책을 위해서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서 동원이 되셨던 거를 제가 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저기 오사카에서 1960년대인가 50년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사카에서 대규모 태풍 피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비 자위대가 추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신 대지진 때는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투입이 좀 늦어졌었는데 결국은 당시에 오사카 고베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예비 자위대원들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아까 일단은 용어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부터 고치고 나갈게요. 일본도 예비군이 있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군이 아니라 예비대겠죠. 왜냐하면 걔는 군대가 없잖아요. 예비 자위대입니다. 예비 자위대입니다. 네. 제가 용어를 몰라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는 사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 국가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건이 터지면은 그 상시 사단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비군을 탄력적으로 동원하는 게 네. 그 사람들이 병력을 운영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병력수가 줄어드니까 상시 사단은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비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들의 방식과 좀 흡사한 점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비군 활성화 대책으로 2014년에 처음 등장한 게 이제 바로 비상근 간부 예비군 제도라는 겁니다. 아, 예. 쉽게 생각하시면 예제 예의 예비군을 풀어 예비군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간부라는 계층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비군이 상대적으로 병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복무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의식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 군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강하니 이 친구들을 기본으로 해서 예비군이 들어왔을 때 예비군이 예비군을 증원시킬 수 있는 중간 단계로 가자라는 단계로 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는 그 2부에 네네. 예, 그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고요. 지금 일단 예비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비군 하면 유명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죠. 예, 예, 미국은 네. 벌써 이야기 몇 번 나왔고, 예. 일본의 자위대. 예비 자위대 네. 가 있고, 스위스도 또 유명하잖아요. 스위스도 이제 예비 전력으로 유명하죠. 뭐 총과 실탄을 집에 구비해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뭐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추세도 일단 실탄 보관은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제 실총하고 개인 장비는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비군을 전력화시켰다 되게 크다라고 부각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알려진 거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스위스군은 국민 개병제의 원칙은 지키되 국민 징병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복무 기간을 줄이고 대신 이 최소 복무 기간을 모든 국민들이 징병이 되는 대상들이 최대한 전술훈련을 익힐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 기간으로 편성을 해두고 있고요. 나머지를 분할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비군 제도하고 이제 어떤 컨버전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예비군 제도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뭐 영국하고 이스라엘도 예비군 제도가 뭐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 8군의 예비군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가 의외로 예비군의 처우라든가 예비군의 어떤 직업 전환 뭐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은 영국이 미국보다 조금 나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동안 저희 영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보니까 사실상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 일찍이 영국은 예비군이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예비군 제도가 어느 정도 미국에 영향을 미쳤고 사실상 현대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징병을 할 때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4R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영알못의 인간이라 이 4R의 정확한 의미를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리크루트, 채용부터 해서 훈련,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이제 취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비군의 활용까지 네 가지를 묶어서 입대 때부터 추진하는 제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입대 동시에 차후까지 바라보는 그 병역 시스템, 모병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징병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그 마을 단위로 다 갑니다. 이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입시를 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또래 그 마을에 젊은 애들은 다 같이 군대를 가요. 이미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그 군을 가기 전에 뭐 가드너라든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등급별 예비군 제도, 유산 무장 단체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준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단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예비역으로서도 똑같이 자기가 있던 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여느 때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는 부대가 친정 가는 느낌이겠죠.
여러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한국군의 이 예비군 제도가 어떤 나라를 좀 어떤 나라의 어떤 제도를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병제 국가니까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또 지형적이나 안보 여건이 너무 좀 다르죠. 이쪽은 상시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은 테러 위협보다는 어떤 뭐 특정 국가를 한정하기는 힘들지만 주변에 강국들이 있고, 근데 이제 나라는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되게 교통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소집을 하기 어떤 거점에서 금방 모일 수가 있고 자기가 있던 부대에 가거나 이런 즉시적인 부분들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경남에 있는 친구가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 부대가 강원도에 있는 뭐 지금 해체된 부대이지만 이사단이라고 칠까요? 그러면 양구까지 가는 게 과연 단시간에 될까요? 힘들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델을 적용하기도 제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도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이 미국만큼 뒷받침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통상 알려진 거는 미국이 국방비 대비, 전체 국방비 대비 예비군 예산이 약 1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꽤 되네요. 네, 그럼 한국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도 한번 난 것 같긴 한데.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몇 % 정도 되실 거라 생각하세요? 2%? 2%. 네, 또. 0.1? 야, 0. 0.1. 암울하지만 현실에 가깝습니다. 2%는 고사하고요. 통상 평균적으로 0.3에서 0.4%. 그리고 지난 보수 정부 때는 살짝 내려갔다고 합니다. 약간 정도.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첨단 무기 도입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예비군이 후순위다고 생각해서 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비군에 날 때 예비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1%까지 올려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얼마 전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업 앤 다운. 보통 올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다운. 다운이죠. 예, 다운입니다. 0.3% 수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대략 오르긴 올랐어요. 전체 예산 자체는 올랐는데 전체 국방비 대비로 따지면은 0.24% 정도 수준입니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오른 예산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비상근을 늘리겠다, 그리고 예비군 보상비를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건비죠. 뭐 그것도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메꾸는 수준이에요. 예비군 피복, 예비군 물자, 예비군 기동 장비는 그게 뭐니라는 분위기.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예비군 이 부실 도시락,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 때 수통 아직도 써. 네. 뭐 아버지가 썼던 수총 우리 지금 예비군 갔더니 받았네. 이런 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 제야됐죠. 그게 사실은 또 예산 문제가 없지 않네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 육군이나 해당 동원 관련된 실무자분들이 놀고 계신 건 죽어도 아닙니다. 예. 제가 옆에서 뭐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도 좀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어려움을 호소를 되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일을 할래도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맞습니다. 예. 그 보면은 일례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하나를 들면은 그것도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비상근 예비군은 극소수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대부분 장교 또는 부사관인데 이 사람들 소집해놓고 복무하라고 시켰는데 전투복이 뭐 얼룩무늬인 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단추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전투복 요즘 안 만드니까 그 해진 걸 입고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어떻게 예비군의 현실이냐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동원전력 사령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여기서 지급하라고 됐습니다. 근데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 예비군 예산이 그 국방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또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또 예산이 있어서 그 국방부에서 주지 못하는 장비는 뭐 지역에서 어떻게 네네. 해서 좀 한다 이런 것도 육성 지원 있더라고요.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육성 지원 뭡니까? 자금이라고 해서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사시에 뭐 간첩이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져서 지역에 우발 사태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통합 방위 태세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예. 이 상황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지자체장이 중심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향토 예비군 사단,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이남이죠. 그러면 강이남의 서울을 담당하는 곳은 52사단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여기 구청장님이 52사단에 해당 연대에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육성 지원 자금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데 주로 쓰이냐면은 교장 관리하는 데만 대부분 쓰입니다. 아니면 예비군들 비 맞고 다니면 안 되니까 우리 지역 예비군들 잘 봐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뭐 우위 정도 사주거나 약간은 선심성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거나마 없으면은 정말 그 0. 몇 %에서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예산 자체가 직접적인 예비 전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크게 직접적인 부분에 그렇죠. 쓰이지는 못합니다. 그거야말로 0.00 몇 % 정도 되겠죠.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역일 때 경찰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동원장교를 했었습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사열 준비를 한다고 사격장을 육성 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격장 관리를 하는데 이제 뭐 나무 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표식지를 만드는 거죠. 열심히 만들었죠. 사열 준비를 해서 그 돈으로. 그런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경찰분들이 특정 부를 이야기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와서 사격을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신 거죠. 저는 그날 참고로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격장을 못 쓰게 키를 가슴에 품고 고향인 부산으로 열심히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연대작전장교가 들어와라. 경찰 사격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까? 근데 이 예산의 범위는 경찰도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지역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통보도 안 됐고 해당 관리자인 저한테도 연봉이 없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왔어요. 근데 아주 참혹한 결과가 쏘라는 표정 안 드시고 엉뚱한 걸 쏴버리셔가지고 주변 교장을 아주 말아 드셔버렸는데 예산은 그 한 번에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썼거든요. 결국은 제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다시 복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군대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훈련장을 딱 지어서 훈련장은 겉보기에 멋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 괜찮죠. 관리 잘하셨습니다. 예 훈련을 잘 안 합니다. 왜 훈련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걸 다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별로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 뭔가 부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니 훈련장은 훈련을 하고 지어놨는데 해당 예산이 별로 없으면은 누가 와서 훈련을 합니까? 근데 조금 전에 뭐 약간 같으면서 틀린 얘기지만 뭐 좀 슬픈 얘기네요. 또 재미난 거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엔 그 예비군 특수부대도 있고요, 예비군 저격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무늬만 특수부대 저격수가 아니고요. 저격수는 사실은 이 미군에서 이 국제 저격수 대회를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 가끔 예비군 저격수가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역들을 다 물리치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을 가진 저격수가 저격수를 하고 있고요. 이 예비군 특수부대 같은 경우엔 자기네들 이 관할 지역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 미군 예비군 특수부대가 와서 이 교류를 할 정도예요. 근데 한국도 뭐 특전 예비군도 있고 뭐 예비군 저격수도 있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 벌써 웃음을 참고 있으려 힘든데 그분들을 비하할 뜻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좋은 뜻에서 지원을 하시는데 일단 특전 예비군 제도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아직 유지를 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배경이 이제 향방 예비군 중에 특전사를 복무했던 분들을 정예요원으로서 기동타격대원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대다수 특전사는 원래 동원훈련을 특전사로 갑니다. 이게 향방자원으로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지원 예비군 개념. 그러니까 동원훈련 부과 기간이 끝났거나 이제 예비군이 아니라 퇴역이 되신 분들 중에 60세까지 만 60세까지 지원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는 되게 높으신데 연배가 되게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원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지가 일단은 의문인 사항인 거고, 그 예비군 저격수는 있습니다. 뭐 향토사단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지정을 한다는데 솔직히 이 총기나 장비들이 뭐 여기 대성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현용 장비들도 문제가 많은데 당연히 예비군 장비는 뭐 어느 수준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 개념 운영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지정사수 정도 수준인데 예비군 저격수라는 이야기를 달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사실상 모양만 부색만 따라가는 형국인 거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전 예비군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비군 중에 특히 특전 예비군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신 분들은 나이랑 상관이 없이 정말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낙하산을 탈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점프하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까 문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낙하산을 메워서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예산이 없네요. 없습니다. 예산도 네. 없고 의지도 없고.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솔직히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뭐 특전 예비군 이 마크 하나 주는 게 끝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특작 부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비군들이 대부분 뭐 방어해야 될 거예요. 그죠? 뭐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이야 현역 부대들이 가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지만 뭐 일반적인 데는 예비군들이 할 텐데,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잘 키워진 이 특수한 예비군이 있다면 이 특작부대 방어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예비군들 중에 핵심 요원들은 기동 타격, 그러니까 차량을 타면서 이동하면서 주요 지역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예비군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특전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던 건데, 사실상 이제 뒷받침이 못 되니까 그분들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크게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예비군의 조직을 만드는 분들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개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만들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특전 예비군도 있죠, 뭐 저격수도 있죠, 뭣도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이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의지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써야 되나에 대한 확고한 이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비군에 대한 신뢰도도 좀 낮습니다, 사실상. 그죠, 그죠.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과연 예비군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민들의 의식, 국민들의 이 의식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반대로 군 내부에서도 그런 의식이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자체의 예비군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비군은 군대 가기도 싫었는데 예비군을 왜 해야 되라는 인식이 있으면 사실은 맞습니다. 군대는 사실 시민들의 돈,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군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또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선거 전에는 이 민심을 또 살피는 척을 하지 않습니까? 코스프레라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별로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돈을 또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표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예비군 문제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고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네요. 아, 그렇죠.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사실상 예비군에 대한 인식 전환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전투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사실상 미국은 ROTC 제도도 예비군 장교를 모집하는 목적이거든요. 현역과 예비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차이긴 한데, 원래는 예비역 장교를 양성해내기 위해서 ROTC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ROTC랑 좀 다른데, 그만큼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특별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되는 상황인 거고, 영국도 전통적으로 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화권의 나라들, 예를 들면 동양권의 나라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 여기는 아주 일단 징병제 자체가 가혹합니다. 안 하면은 정치를 못 해요. 공무원을 못 합니다. 징병을 안 갔다 오면. 근데 이게 이것만 가혹하냐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악이 바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 아이씨, 내가 네 나라가 해준 게 뭔데 나를 갖다가 끝났는데도 도로로 나가라 마라 하냐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싱가포르는 예비군 훈련도 철저해서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몇 개월 외국 나가 있다 이러면은 그걸 이제 방침보류 또는 복귀보류라고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출타하는 분들에 대해서. 근데 싱가포르는 알짤 없습니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비군에 관련된 이미지화에 대한 그 코머셜들, 광고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홍보.
네. 홍보네요. 예를 들면은 저기 정부가 만든 것도 잘 돼 있지만 예.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예비군 홍보 광고는 예술입니다, 아주. 아, 옛날 그러고 보니까 기억난다. 옛날엔 그 극장에서 영화 보기 전에 뭐 배달의 뉴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대한 뉴스, 뭐 배달의 기수, 뭐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배달의 뉴스가 아니라 대한 뉴스의 배달의 기수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때는 향토 예비군 소식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이 한국 대한민국의 이 지도가 그려져 있는 그 예비군 마크를 달고 뭐 노래도 있었는데 어제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예. 뭐 하여튼 그거 나오면서 막 오늘은 예비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죠. 뭐 대통령이 가시었다, 뭐 이런 거. 예. 뭐 대통령께서 방문하시었다, 뭐 이런 코멘트 나가고 말이 되게 많았었죠. 조금 전에는 평양이었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북 예 이쪽이라. 예. 아 이북이세요? 아, 아니요, 이렇게 이북 쪽에 접경지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 보니까 예. 그쪽 말투가 살짝은 아, 저희 가족도 사실은 그 북쪽에서 오셔가지고 예. 어쨌든 네. 예, 가족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예비군에 이 요새 또 예비군 훈련도 좀 많이 편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향토 예비군 일반적으로 향토 사단에 동원되는 예비군들의 기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자유령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뭐 여기 줄 서세요. 학급 편성하겠습니다. 줄 서세요. 몇 중대 몇 소대 몇 소대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이동하세요. 마이크로 막 동대장들이 여기 훈련 끝났다 보내라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예비군 교장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비군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10명 단위로 모이면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을 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 교장이 지금 비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교육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합격을 도달하게 되면 다른 교장으로 가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네. 뭐 쉬는 시간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도 좀 더 여유롭게 확보하고 퇴소 시간도 다 이수를 하면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기 퇴소도 가능하는 그런 이제 자유령 제도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저희 그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희 그 촬영 감독님이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셨다고, 그것도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예비군 훈련 가셨더니 어떠시던가요? 저는 이번에 동사무소를 다녀왔는데 예, 작년까지는 지하 주차장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요 동대장님이 바뀌어서 이제 예비군 훈련들을 그러니까 예비군 분들을 예. 그런 곳에서 훈련시킬 수 없다. 오, 예, 그래서 동사무소 건물을 빌려서 예. 거기서 한 층에서 좀 편하게 아. 교육도 받고 예, 예. 다들 그냥 열심히 힘 나던데요. 아. 시원하고 이 배우를 해줘서. 동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예. 그렇죠. 야, 저는 사실은 옛날에 동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동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나와서 시험을 봐서 동대장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엄청나게 꿀 빠는 공무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상 동대장은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대장이 되는 것도 힘들대요. 그걸 뭐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군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요. 통상 이제 급수가 5급 정도 됩니다. 보통 소령급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아니면 장기 복무를 한 대위들 중에서 이제 지원해서 나중에 이제 예비역 소령을 진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소령급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5급인데요. 정확하게 군무원입니다. 군무원 5급인데 이 군무원은 명확하게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일단 총도 지급이 됩니다. 유일하게 총이 지급되는 군무원이에요. 동대장이. 그래서 진짜 이 민간인인가 군인인가 이런 민간인은 없었다. 뭐 이런 극한 직업의 멘트가 생각날 정도로 일단은 그런 부대에서 불러내는 모든 일들을 다 가야 됩니다. 안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 수임 평가나 이건 동대장은 민간에서 동사무에서 일을 하지만 평가는 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들 군무원이니까 그걸 따라야 되죠. 또 하나는 해당 동대 동사무소에 누가 있습니까? 동장님이 계시죠. 동장님이 계시겠지. 이 동장님 눈치를 또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시설을 얻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행사에 지역 주민 행사에 뭐 있다 예비군 동대장 나와달라 그러면 또 그게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예비군 훈련 교관 역할도 하지만은 부대 들어가서는 밖에 나와서는 이 예비군들 오라 안 오라 일일이 연락해야 되고
그 명부하기 물론 거기는 도와주는 상근 예비역이라는 또 병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고생하지만 이거 해야 되지.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상근 예비역 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상근 예비역은 현역은 아니지만 현역에 준해서 복무를 하는 건데 출퇴근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가정일권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상근 예비역을 갔는데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소리는 못 하는데 간혹가다 이게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 또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죠, 사실상.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네. 이게 뭐 군대 쪽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군대 쪽에 동사무소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병력들 눈치까지 봐야 되는. 예. 그렇죠.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동대장님들이 좀 일탈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언론에서 부각이 되고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동대장은 다 그렇더라고 보는데 사실상 2000년대 넘으면서 이 동대장님들 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게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90년도 군번인데 저희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저희 땐 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방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이 중에 이렇게 제일 보직을 나눌 때 똥방이라고 있었어요. 예, 똥방이가 똥을 푸는 방이가 아니라 이 동대에 소속된 방이 그게 최고의 보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뭐 가정 형편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좀 약간 비리로 글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기는 이 부수적인 이득이 이 동대장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많이 좀 흘러 들어갔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그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이 훈련도 다 들었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한국의 예비군 제도가 발전하려면 아까 그 국민의 의식이 전환돼야 된다 이거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 의식도 의식이지만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예산이죠. 근본적으로 예산 없이 아무것도 뭐 하려고 해서 던질 수가 없으니까 예비군 보상비 뭐 올랐다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그 차비만 정도 주는 거고 사실상 그 차비 정도 나가는 것만 실비고 보상비나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3만 원 정도인가 올라가지고 두 배 정도 올라서 이게 2박 3일 총 48시간인가 아마 그 정도 48시간 더 되구나. 어쨌든 그 2박 3일간의 어떤 복무를 하는데 동훈련을 복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비군들을 그렇게 시킬 거면 말 그대로 복무 아닙니까? 그럼 복무에 대한 정확한 급료가 나가고 봉급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3만 원이라는 게 요즘 병들 월급보다는 작아요. 그게 일괄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계급별로 일괄입니다. 일괄. 저 같은 소령이 들어가도 3만 원이고요. 예. 이등병이 들어가도 3만 원입니다. 그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복무라고 한다면 그 계급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뭐 차등을 해가지고 한 3일 복무했으면은 그 월급에서 3일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뭐 굳이 장교라고 해서 부산에 더 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안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병 출신 분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다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실적인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저시급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안 되는 현상이라 그러면 누가 예비군 복무라 생각하며 들어가 있습니까? 나라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보고 오라 가라 하는 이 더러운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또 국민 의식이 안 변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일부 예비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정도로 이제 저희 그 이야기는 끝내고요. 여러분들도 질문 같은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 답글로 쭉쭉 해주시면 저 말고 이 문영철 기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답글을 해주실 겁니다. 예. 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뭐 실장님이나 뭐. 예. 면제라서. 예. 예. 그럼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